범계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말이에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7시간 반을 넘겼잖아요, 심리는. 영장실질 심사, 그 과정. 8시간 40분. 그죠?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간에 비해서 빨리 결정이 났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을 다 넘겨받았고요. 영장전담 판사가. 아마 수사 기록의 상당 부분을 보고 들어갔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신문을 8시간 40분을 했고, 검찰 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의 공방과 또 직접 신문을 이제 담당 영장전담 판사가 했기 때문에 쟁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아마 어쩌면은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고 네. 법정에 들어갔고, 나오고 나서는 혹시 일말의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일말이라도 단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데는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일관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 즉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다 이 말씀이신 관용을 베풀 일말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사는 본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부인하고 있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선의의 국정수행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특검, 검찰, 헌법재판소 그리고 영장실질 심사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법적으로는 이 선의라는 단어를 믿어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재단과 관련해서 774억 원이 이제 대기업들 30개 대기업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네. 그 돈이 흐름이 직접 본인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또 사기업의 인사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청탁을 해가지고 이권을 챙기고 한 것들도 역시 본인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볼 때 그것은 법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즉 본인의 주머니와 최순실의 주머니 혹은 그 주머니가 다르다 하더라도 최순실과 정유라의 특혜를 준 것에 대한 그 인과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박 의원님은 판사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가정. 예. 박 의원님이 좀 기분 나쁜 가정일 수도 있지만. 네. 만일. 물어보시려고 그러죠? 예. 박 의원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네네. 예. 그러면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했던 것처럼 그냥 일괄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통상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지배력, 예. 설득력이 강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서 변호인, 프로페셔널인 변호인의 의도와 계획하에 수사에 임하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예. 첫째는 대통령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심기 관리를 잘할지 모르겠으나 여타의 변호사들은 그 정도도 안 될 거고요. 일단 대통령과 소통하는데 일단 실패했고, 탄핵재판 대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설득하고 사실상 수사를 받는 대통령을 지배해야 됩니다. 변호인. 그것에 기초해가지고 이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증거가 갖춰서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고 삼성동 자택으로 왔을 때는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참회가 있고, 그를 통해서 재판에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부인할 것을 부인, 즉 삼성 뇌물수수 부분이 가장 핫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치밀한 접근을 한 번쯤이라도 해봤으면 영장전담 판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이 부분은 불구속 상태로 한번 재판에 임해보라는 여지를 남겨줄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인단들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조차도 소통이 안 되는 분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네네. 이제 뭐 최순실도 서울구치소에 있죠, 그죠? 이재용, 조윤선, 김기춘 모두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지금 이 여자 구치소는 이게 좀 좁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주칠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제 주위에 뭐 아는 변호사님들이 꽤 많은데요. 이 사건에 관계하지 않는 변호사님들도 서울구치소에 일반 사건 접견을 가면서 뭐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또 최순실도 보고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변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뭐 김기춘, 뭐 조윤선, 뭐 이런 사람들을 뭐 부지불식간에 목격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만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참 두 사람이 만나면 참 착잡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게 그럼요. 그죠? 제가 아까 관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법이라는 게 물숫자를 씁니다. 갈 것자에다가. 법이라는 게 엄정한 동시에 관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전의 정이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는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것. 예. 저는 관용의 여지를 두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영장전담판사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아직도 이 범죄 사실을 승복하지 않는 최순실, 김기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측근들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정과 함께 최순실의 이 정말 국정농단 사실들을 인정하는 대국민 참여가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 의원님 기소가 언제쯤 되나요? 다시 부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뭐 이제 한번 갱신하면 20일 정도 검찰이 이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4월 중순 전에 기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다시 부를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의를 입거나 혹은 어쨌든 뭐 평상복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승줄에 이렇게 묶이고 수갑을 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법정의 첫 재판으로 나오기 전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본인이 혐의 사실과 관련돼서 내가 검찰에 기소 전에 내가 할 얘기가 있다라는 그런 심경 변화가 있으면 뭐 검찰에 출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재판은 언제 열리는 겁니까? 기소 시점을 4월 10일에서 한 15, 6일 정도로 잡으면요.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재판은 법원이 심리를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 재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재판을 대선 전 5월 9일 전에 열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 될 수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법원이 대선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서 당사자인 피고인, 박근혜 피고인이 출정 없는 변호인 간의 검사와 변호인 간의 어떤 쟁점 정리를 하는 그런 재판 기회를 먼저 열고 대선 이후에 본인이 출석하는 그런 공식 재판을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 게요. 정상 탄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영장 전담판사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죄 사실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뭔가 형량을 깎아줄 요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가 지금 징역 10년 이상 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해서 총 법정형의 범위가 45년까지 되고 무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 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시스템과 권력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요. 이게 권력이 취하면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본인의 직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요 며칠 사이에 그 절체절명한 시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한 20여 통, 무려 한 2시간 18분의 통화를 한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요. 그러한 흔적들이 나왔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을 걸고 이 수사를, 나머지 자녀 기업의 SK, 롯데, CJ,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직도 참, 대명천지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죠? 이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거든요. 예. 한국의 법치주의가 훼손됐습니다. 예. 그 법치주의를 지금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도도한 역사의 물결은 저는 그냥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구치소나 뭐 이런 데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서 선처할 가능성은 뭐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그런 거죠. 대통령의 사면. 예, 예. 대통령 사면권은 우리 역사에서 사법적 정의를 훼손하는데 가장 으뜸으로 작용했던 수단이었습니다. 예. 적어도 사면이라는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로도 한참 이른 얘기고요. 제가 오늘 강조했듯이 관용의 여지를 베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최순실, 김기춘 이 사람들의 대국민 철저한 반성과 참여가 저는 전제되지 않고서는 일체 고려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어를 믿어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재단과 관련해서 뭐 774억 원이 이제 대기업들 30개 대기업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네. 그 돈이 흐름이 직접 본인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또 사기업의 인사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청탁을 해가지고 이권을 챙기고 한 것들도 역시 본인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볼 때 그것은 법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즉 본인의 주머니와 최순실의 주머니 혹은 그 주머니가 다르다 하더라도 최순실과 정유라의 특혜를 준 것에 대한 그 인과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박 의원님 변호사는 대통령의 심기 관리를 잘할지 모르겠으나 여타의 변호사들은 그 정도도 안 될 거고요. 일단 대통령과 소통하는데 일단 실패했고 탄핵재판 대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설득하고 사실상 수사를 받는 대통령을 지배해야 됩니다. 변호인. 그것에 기조해가지고 이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증거가 갖춰서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고 삼성동 자택으로 왔을 때는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참회가 있고 그를 통해서 재판에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부인할 것을 부인. 즉 삼성 뇌물수수 부분이 가장 핫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치밀한 접근을 한 번쯤이라도 해봤으면 영장전담 판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이 부분은 불구속 상태로 한번 재판에 임해보라는 여지를 남겨줄는지도 몰라요. 판사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가정. 예. 박 의원님이 좀 기분 나쁜 가정일 수도 있지만. 네. 만일. 물어보시려고 그랬죠? 예. 박 의원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네네. 예. 그러면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했던 것처럼 뭐 그냥 일괄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통상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지배력, 예. 설득력이 강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서 변호인, 프로페셔널인 변호인의 의도와 계획하에 수사에 임하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예. 첫째는 대통령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아 범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말이에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7시간 반을 넘겼잖아요, 심리는. 영장실질 심사, 그 과정. 8시간 40분 그죠?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간에 비해서 빨리 결정이 났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을 다 넘겨받았고요. 영장전담 판사가. 아마 수사 기록의 상당 부분을 보고 들어갔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신문을 8시간 40분을 했고, 검찰 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의 공방과 또 직접 신문을 이제 담당 영장전담 판사가 했기 때문에 쟁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아마 어쩌면은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고 네. 법정에 들어갔고, 나오고 나서는 혹시 일말의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일말이라도 단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데는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일관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 즉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다 이 말씀이신 관용을 것 베풀 같아요. 일말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사는 본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부인하고 있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선의의 국정수행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특검, 검찰, 헌법재판소 그리고 영장실질 심사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법적으로는 이 선의라는